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청기누설 앵커 문다은입니다. 팍스경제TV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경제 전문 고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9월 6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네, 코인 꽃길의 안내자 고란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고라는 고란입니다. 네, 일단 기자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일단 추석을 제외하면 한 2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에 일단 국내 거래소 최대 3곳이 사업자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다행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4대 거래소, 이른바 4대 거래소 가운데 3곳인 빗썸, 코인원, 코빗 같은 경우에 이르면 8일 날쯤에 아마 실명 계좌 계약이 연장됐다라는 발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명 계좌만 나오면 사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한 셈이거든요. 그 실명 계좌를 받은 후에 아마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정식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마불사 역시 큰 놈만 살아남는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4군데 거래소를 빼면 국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를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98%, 95%, 거의 10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정말 대마불사, 큰 곳은 살려주고 나머지 곳은 거의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이른바 좀 약간 투자자들한테 많은 신뢰를 얻어왔었던,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좀 이용해 왔던 지닥이나 고팍스, 한비코 같은 경우에 실명 계좌를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이에 따라서 아마 그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 의지가 있는 만큼 일단은 비트코인 마켓만 오픈을 한 뒤에 실명 계좌를 추가로 발급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도 일단 지금 상황을 볼 때 거래소 폐쇄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들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수백억 대, 수억 대의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위험성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거기 거래량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자전 거래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아마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 그냥 조금 약간 나이브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면 아마 이 거래소에만 있는 코인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지갑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은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특정 코인이라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코인 파셔야죠. 팔아서 네. 다른 걸로 바꾸셔서 옮기든지 아니면 현금화 하시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에만은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믿고 보는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다소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요. 굉장히 오랜만에 고용 쇼크였습니다. 사실 테이퍼링 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8월 고용 지표만 보고 가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 공개된 8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8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건수가 23만 5천 건이 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7개월간 최소치입니다. 네. 사실 로이터 등 전문가 기대치가 한 72만 8천 건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못 미치죠. 특히 대표적인 코로나19 이후에 재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숙박, 레저 부분에서의 제로 수준의 고용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이 부분에서 전혀 안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용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구나가 지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 회복이 느려질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9월에도 고용 지표는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사실 델타 변이 상황이 지금 그닥 많이 좋아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고용을 더 좋은 고용 소식 이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도 그렇고 고용 시장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용 지표 발표가 났는데 수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테이퍼링이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고용 네. 지표가 안 좋았는데 오히려 시장은 약간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사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원래 당초에는 21일에서 22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려서 이쪽에서 뭔가 테이퍼링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 지표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을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나오고 하는 얘기가 이제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 둔화를 의미하지만 연준이 당장 긴축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라면서 이것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제한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얘기를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정말 안 좋은 고용 지표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표 같은 경우에는 되레 올랐거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가 특히나 테이퍼링에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상승했다는 얘기는 시장이 테이퍼링을 늦출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테이퍼링 사실 연기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테이퍼링을 당겨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매파 역시 이번 고용 지표를 보고 조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미국 연준 총재도 사실상 과거에는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0월에 시작을 해서 8개월에 걸쳐서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조금 또 고용 지표에 따라서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확실한 거는 20일, 22일 날 열리는 FOMC 회의를 봐야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연준 인사들이 연설이 있습니다. 네. 8일 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로버트 카플린 댈러스 연은 총재, 9일 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10일 로레타 에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네. 잇따라 이제 연설을 하거든요. 이 가운데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분이 바로 카플린 댈러스 연은 총재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매파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 잭슨홀 미팅에 앞서서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함께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키웠던 분인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에 테이퍼링 발표하고 10월경에 테이퍼링 시작하고 테이퍼링 8개월 전으로 완료돼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변수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이 고용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카플린 총재도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시장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정작 8일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거는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테이퍼링이 늦춰진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또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테이퍼링이 그러면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건지. 확실히 네.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요. 이게 지표가 나온 시점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네. 9시 30분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양봉을 그리면서 쭉 치솟기 시작하면서 5만 달러를 가뿐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아마 시장은 테이퍼링이 늦춰지겠다라고 해서 이걸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야지 좀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러면서 이제 그 여러 분석가들이 내놓은 전망은 대체적으로 올해 안에 10만 달러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네. 전망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블룸버그니 다른 무슨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안에 10만 달러 간다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힘을 싣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테이퍼링이 늦춰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등 자산 시장에는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테이퍼링이 연기되면 그 유동성이 아직 좀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은 이분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또 해야 된다.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된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정말 일관적이신 것 같아요. 계속 그래도, 초시일관 투자자 보호.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정말 이제 일관되게 그 청문회 때부터 계속 투자자 보호를 강조해 왔던 거고 지금까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책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좋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1일 날 유럽 의회 경제 및 통화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국이 아니라 유럽 회의에 가가지고
또 한번 다시 한번 네. 그 유럽과 미국 시장을 하나로 묶는 금융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왜 SEC 위원장이 유럽에 가서 이거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를 보면은요, 사실 이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네. 규제 당국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 상품들은 국내에서만 잘 규제를 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크립토라는 상품은 국경이 없는 데다가 연중 무휴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도 역시나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 네.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 혁신이 공공정책 프레임워크 밖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불행히도 암호화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사기, 스캠, 남용 등이 만연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약간의 그런 크립토가 갖고 있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 부각을 시켰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연설하고 나니까 유럽에서 이제 유럽의 의원들이 한 의원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규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진짜 정말로 규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겐슬러 위원장이요. 자금 세탁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다라고 네. 답을 하면서요. 그러나 나는 플랫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입법 기관과 규제 기관이 하는 모든 일들의 집합체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신기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겐슬러 위원장의 판단으로서는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규제 울타리를 만드는 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게 딱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규제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앞전에는 이제 디파이도 규제 대상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SEC 측에서 유니스왑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겐슬러 위원장이 그 디파이가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됐기 네. 때문에 이거 어떻게 중앙화된 기관에서 규제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겐슬러 위원장은 아니다. 충분히 규제할 부분이 있다라고 중앙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그러자마자 이제 수장이 이제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정말로 이제 행동에 나선 건지 주말에 탈중앙거래소 유니스왑 개발사인 유니스왑 랩스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SEC는요, 이 유니스왑이 그래서 뭘 특별히 잘못했느냐라고 보면요, 그건 아니에요. 무슨 혐의점이 지금 발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SEC가 보는 건 유니스왑 랩스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유니스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니스왑은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SEC가 유니스왑이 뭘 잘못하고 있거나 뭘 고쳐야 된다라고 지적한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들여다본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도요, 겐슬러 위원장이 디파이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이른바 이런 그 주식형 토큰 같은 거요, 배당 토큰 이런 거를 다 유니스왑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들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SEC가 규제 대상이다, 자신들의 규제 대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 토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스왑이 일전에 앞서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주식형 토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거래소에서. 이러면서 유니스왑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규제기관의 모든 문의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아마 물었겠죠. 당연히 SEC에다가 도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SEC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노 코멘트로 일관을 했고요. 어쨌든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제 그 디파이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규제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이 실제로 그 디파이의 약간 덱스의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스왑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인데요. SEC가 디파이를 규제 대상으로 넣는다라고 하면요, 이 규제 대상 업체들이 혹은 그걸 거래하고 있는 개인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 덱스를 거래왔던 디파이를 거래왔던 방식이 상당히 바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마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 라이센스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이걸 이용하고 있는 개인들은 지금은 우리 그냥 메타마스크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유니스왑 가서 거래하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만약에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유니스왑도 이른바 KYC를 받을 겁니다. 메타마스크가 우리 신원 인증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아마 좀 틀이 바뀔 텐데 앞으로 디파이에 대한 규제 틀이 어떻게 확립이 돼서 실제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어떻게 이용 행태가 변화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SEC 측은 노코멘트를 했지만 사실상 그 의도가 앞으로 이제 디파이
유니스왑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한번 착수함으로써 앞으로 정말 디파이 시장을 규제권 안으로 네. 좀 들여오겠다라는 의도로 좀 풀이가 되죠. 그러니까요. 네. 저 걱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이 탈중앙화 됐다라는 측면에서요. 다양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혁신을 저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미국 얘기는 아니지만요. 캐나다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이제 착수를 했다고 들어갔습니다. 세무조사에 들어간 건데요. 거래 수익을 보고하지 않은 이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을 조사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실 코인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 당국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자금 세탁 그리고 탈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게 코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탈세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최근 3년간을 다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국세청이 지난 3월에 캐나다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퀘어를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 국세청이 고객 정보를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하니까 거래소는 우리 넘길 수 없다라고 버텼고 결국 법원에 가서 국세청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네. 고객 정보 다 내줘야 돼요. 그럼 그 고객 정보를 보고서 아마 탈세자들을 이제 캐나다 국세청이 잡아낼 것 같고요. 이러면서 이제 향후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정보를 요청할 전망이다라고 해서요. 아마 각국 당국의 이 과세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렇게 압박이 세질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코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22%씩 내야 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과세 시점을 유예하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긴 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유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 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들 다 뭔가 이렇게 세금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들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규제라고 하면 이 거래소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 얘기 이번 주에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설립자이자 CEO인 창펑 자오가 미국 계열사인 바이낸스 US에 IPO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한도 3년으로 정했다고 해요. 도대체 이게 가능해서 네. 이렇게 말하는 건지 사실 약간 의아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장펑자오의 발언은 뭐냐면 코인베이스가 했던 일을 할 것이다. 코인베이스가 상장했잖아요. 네. 앞으로 3년 동안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IPO도 3년 안에 충분하다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IPO에 앞서가지고요. 향후 2개월 안에 대규모 프라이빗 투자 라운드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자금을 모집해서 IPO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코인데스크가 이게 네. 진짜 처음에 나온 그 보도가 다른 그냥 소규모 웹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코인데스크가 장펑자오 쪽에다 확인해봤더니 IPO를 추진하는 건 맞지만 딱 3년이라고 규정하는 건 조금 약간 무리가 있고 어쨌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비즈니스 성장에 맞춰서 3년에서 5년 동안 아마 뭐 약세장이 길어지면 더 후에 네. 혹은 시장 상황을 봐서 어쨌든 상장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IPO를 추진하고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아마 각국의 지금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IPO를 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금융 당국이 공인하는 거래소다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IPO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IPO가 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이제 각국 정부들의 규제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네네. 경고를 받았다 이런 이슈가 사실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매 주마다 한 네. 군데씩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각국에서 맞아요. 정말 규제가 들어오고 네. 있죠. 네, 지난주에는 3일에 남아공 금융행위감독기구, 우리로 치면 뭐 금융위원회쯤, 금융감독원쯤 되는 곳이 바이낸스 그룹은 어떠한 금융자문 및 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 네. 최근 남아공 국민이 바이낸스 거래 플랫폼 이용을 유도하는 텔레그램 그룹을 적발했다라고 하면서요. 바이낸스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 비즈니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투자는 현재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라면서 딱 바이낸스를 저격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요. 남아공은행 압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8월 초에 은행 고객들이 바이낸스 결제를 차단했습니다. 네. 그럼 또 바이낸스 측은 지금 어떤 입장인 건가요? 이게 사실 제가 이쪽 금융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바이낸스가 성명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요. 우리 거래소는
금융 자문 및 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남아공 금융당국이 경고문에서 밝힌 것처럼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남아공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사실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왜 거기서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들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FIC 금융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네. 남아공 안에. 거기와 협력해왔다. 우리가 그 금융위원회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라 FIC 금융정보센터에 해당하는 곳과 협력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 불법을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남아공에 성명서에서 바이낸스 그룹을 세이셸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세이셸에 없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반박을 한 건데요. 아마 약간의 디테일하게 규제 당국이 바라보는 관점과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대응하는 관점이 사실 약간 달라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규제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런 난국을 타개하는 게 아마 바이낸스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네, 뭐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그렇고 요즘 또 뜨는 거래소는 FTX인데 그럼 FTX는 상장할 계획이 없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사실 FTX가 아마 가장 잘 나가는 거래소가 네. 아닌가 해요. 여기 창업자가 지난 바이든 그 대선 때 네. 바이든 캠프에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낸 두 번째. 금수저라고 하셨죠, 이 거래소가. 그렇죠? 완전.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바이낸스가 약간 주춤하면서 규제를 받는 사이에 오히려 FTX가 지금 이렇게 약간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 여기 CEO가 샘 뱅크트먼 프라이드라고 하고 있는데 당분간 상장 계획은 없다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네. 밝혔습니다. 상장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상장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준비할 의향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 관련돼서는 이 FTX 같은 경우에는요, 6, 7개 국가에서 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관련돼가지고 FTX US라고 해서 그 미국 법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대표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는 차세대 로빈후드가 되겠다라고 오. 밝혔습니다. 네. 엄청난 포부를 또 맞습니다. 밝혔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제 규제 서비스비 규정 준수를 위한 신규 교형에 이제 사용하면서 미국 시장에만 집중해서 모든 자본을 다 규제와 고객 유치에 쓰겠다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로빈후드가 되겠다라는 엄청난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엄청난 포부까지 들어보면서 거래소에 대한 각국의 규제 그리고 상장 계획까지 한번 엿볼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뭐 당연히 이더리움의 흐름이 비트코인보다 좋다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사실 그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정말로 이런 이더리움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주말에요. 이더리움의 발행량보다 수수료로 발생해서 일부분 소각하는 그 소각량이 더 많았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이게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화폐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약점이었던 뭔가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점이었던 부분이 바로 무한 발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사실 발행이 무한히 가능한 자산을 투자한다는 게 사실 조금 꺼려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무한 발행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돼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디크립토가 보도를 했는데요. 4일 날 처음으로 이더리움 소각량이 발행량보다 많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소각량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4일에는 무려 아예 이게 역전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EIP 1559 이걸 이제 도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거의 모든 노드들이 다 EIP 1559를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노드를 돌리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각되는 양 자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게 사실 그 NFT가 굉장히 활성화를 보이면서요. 이 NFT 발행이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소각 규모는 더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소각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8월 5일 날 런던 하드포크 도입되면서 수수료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최근까지 18만 8천 개가 소각됐습니다. 이게 7억 3,6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고요. 지난 4일 기준으로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성화 이더리움 소각 때문에 덕분에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한 달간 5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더리움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어쨌든 소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량이 그만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럼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좋게 봐야 되는 좋은 일이죠. 상황인가요? 그렇죠. 좋은 일이긴 한데 또 좋은 일이죠. 우려스러운 점은 없나 걱정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있거든요. 점이요. 우려스러운 네. 점은 딱히 뭐 그런 부분보다는 좀, 우려스러운 네. 점은 그게 있겠죠.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올라가다 보면 사실 옛날에 가스비로 0.1 이더를 지출했을 때 이더가 300만 원이었을 때는 30만 원을 제출하는 거기였는데 이더가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됐다라고 네. 하면 똑같은 0.1 이더도 수수료 300만 원을 지출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사용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약간 너무 비싸네? 라는 이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텐데 이 예상대로 만약에 이더리움이 2.0으로 로드맵대로 잘 진전이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가스 자체가 수수료 자체 수준 자체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속도도 빨라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로드맵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그런 붙긴 하지만요. 전제가 붙겠죠. 네. 그래서 네.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는 뭐 2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좀 가격 예측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하는 말이 언젠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언젠가 부분을 조금 더 땡겨가지고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이렇게 이제 시점을 네. 이제 박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던 가장 이제 과감한 전망이 최근에 나온 그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네.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이라는 리얼비전 그룹 CEO인데요. 이분은 무려 2022년 3월 아주 근 미래입니다. 한 네. 6개월 뒤죠. 2023년 3월이면 이더리움은 2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지금 현재 한 3,900달러 정도 네. 되나요? 네, 4,000달러 정도 된다고 치면 얼마야? 거의 4.5배 정도 오르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된다면 아마 투자하신 네. 분들은 상당히 흐뭇하시겠습니다. 이더 문을 넘어서 정말 뭐 더 네. 이상 수식할 단어가 없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더리움이 ICO 할 때 1,000원인가에 팔렸거든요. 게다가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야말로 인생 정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보면요. 현재 이더리움 차트가 2017년 비트코인의 차트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면서 이 차트 분석상으로는 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NFT, 커뮤니티 토큰, 메타버스 모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더는 빠르게 디지털 세계 통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면서 강세 전망에 대한 근거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이제 플랫폼 통화로 기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여기에 그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그 화폐로서의 가치도,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서도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평가를 받게 되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좀 극단적인 그 호재로 이제 좀 인식을 하는 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한 발행이라는 이 단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수수료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수요 부분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네.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소각도 소각이지만 조금 수수료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수수료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보다 사용량, 그러니까 NFT 발행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서 그 가스비를 그웨이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 그 그웨이 기위가 거의 그냥 평시가 100이고요. 제가 많은 건 4,400까지 봤습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의 이제 하드포크 이전에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이 그닥 NFT나 이런 게 없어서 인기가 없었을 때는 대충 한 20? 뭐 이 정도면 됐었거든요. 30? 네. 근데 지금은 평균이 한 100. 그리고 비쌀 때는 4,400까지 제가 보면서 4,400. 너무 수수료가 비싸져서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로드맵대로 잘 진행이 돼서 수수료 체계를 낮추지 않으면 이더리움이 이른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플랫폼으로서 솔라나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솔라나가 두각을 나타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싼 수수료와 빠른 속도거든요. 네. 엄청난 강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문제가 다운되는 경우가 좀 있대요. 이른바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안 되거나 막 버벅거리거나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만약에 몇 가지의 단점을 딛고서 그야말로 이더리움 킬러가 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다른
그 차세대 경쟁자들한테 네. 지위가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실 이더리움과 관련된 개발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커뮤니티가 네. 제일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커뮤니티와 개발자가 결국 그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더리움이 거의 뭐 최강자의 지위에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아마 이용자들이 외면을 할 테고 그러면 이른바 차세대 이더리움 차세대 플랫폼 코인이 더 네. 뜨면서 이더리움이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솔라나가 대표적인 이더리움 킬러로 자리 잡고 있고 또 가격도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더리움과 솔라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해서 뭐 누가 앞으로 우세할 것이다 이런 걸 점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이더리움에 대한 앞으로 전망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버블 얘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얘기가 나오면서 버블이 낀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JP 모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최근 알트코인 시즌은 시장 거품의 징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재 상승세가 기술적 요인에 따른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려들면서 이런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5만 달러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좋아서 이제 5만 1,0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라나 같은 특정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코인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좀 투기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투자를 이제 추천을 드리면 이런 말을 하죠. 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코인 투자하냐? 라는 이제 이런 네, 말씀을 고작 하시거든요. 10% 맞아요. 먹으려고 막 고작 그러죠. 10%. 이게 정말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요. 고작 10%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투기적 성향이 강하고 이런 분들은 주로 알트코인을 찾으시는데 최근 들어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비트코인에 네.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역대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낮아지면 다시 말해서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 그 이후에 시장 급락이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버블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꺼졌는데 예외 없이 급락이 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2018년 그때도 알트코인이 확 올랐다가 이제 꺼졌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 당시 3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지난 5월에도 알트코인의 비중이 확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네. 펼쳐졌는데 지금은 그 버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조만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떨어지면 아마도 하락이 나타날 거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게 이제 JP 모건의 충고였는데요. 이 반면에 또 알트코인 진영에 있는 분들은 버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솔라다. 네. 솔라다를 만든 솔라다 CEO가 아나톨리 야코방코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신고가 경신 행진을 언급하면서 버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히 자기 코인이 올랐으니까 버블이 아니라고 하겠죠. 네. 이게 이제 최근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4조 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 지난 네. 7월 19일에 1.2조 달러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건 맞다. 하지만 이게 버블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요. 지난 2017년 버블이 빠진 후에 3년 동안 사람들은 무언가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인 시장의 발전이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가총액과 지금을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진 거는 NFT가 나오면서 이렇게 새로운 뭔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커진 거기 때문에 혁신은 계속되고 앞으로 뭔가가 계속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가 계속 나오고 혁신을 통해서 시가총액이 커지는 걸 버블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솔라나 CEO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한번 마지막 이슈도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고랑 기자의 코인 보심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NFT 얘기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NFT 시장이 정말 이 상승장을 이끌었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더리움도 그렇지만 NFT 역시 버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NFT는 어디까지인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시장이 너무 핫해요. 너무 핫해서 실제로 이제 NFT 버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숫자로도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네. 뎁 레이더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앱의 그 데이터를 플랫폼화시킨 뎁 레이더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NFT 총액이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행된 NFT를 하나의 코인으로 치자면 이 코인의 시가총액 규모가 142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암호화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2위쯤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이제 NFT가 발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댐 레이더가 얘기하기를 8월 한 달 동안은 NFT 시장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달이었다라고 하면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오픈시의 경우에 네. 8월 거래량이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억 달러요? 그리고 이게 그 이제 비자가 15만 달러 상당의 NFT를 첫 구매하면서 약간 기존에 있는 레거시 금융기관이 NFT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NFT의 확장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NFT 2차 시장이 최근에 1차 시장을 넘어선다라고 해요. 네. 근데 사실 1차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NFT를 처음 발행했을 때, 이른바 민팅할 때 그때 이제 사는 그거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통시장, 그 다음에 이거를 그 NFT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누군가가 사는 2차 시장, 이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2차 시장의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네. NFT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논펀저블에 따르면요. 최근 NFT 2차 시장의 구매자가 4만 명으로 1차 시장의 2만 5천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거래 건수는 1차 시장, 2차 시장보다 많았지만 구매자 수와 미달러 기준 거래 금액은 2차 시장의 규모가 더 컸다는 건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민팅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5솔에 하나 이렇게 이제 민팅이 되면 발행이 되면 이걸 이제 그 발행을 받은 사람들은 시장에다가 10솔, 뭐 50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 금액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NFT의 뭐랄까 이 한계라고 하면은 야 이게 사실 2차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돼 있냐. 그러니까 그걸 비싼 값에 사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가 네.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은 누가 사주고 있어요. 네. 얼마든지 사줄게. 네, 이런 이게 느낌. 자전인지 아니면 정말로 투자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NFT에 대한 가장 큰 한계라고 그 지적이 됐던 2차 시장의 구제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죠. 2차 시장이 더 커지면서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NFT 시장에서 1차 시장은 민팅, 처음에 발행을 하는 것이고 2차는 거래가 되는 건데 2차 시장이 훨씬 커졌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런 게 이렇게 뭐 동물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미지 파일들이 어마어마한 억소리 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정말 너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너무 비싸요. 너무 네. 비싸. 네. 그리고 누가 사고 있다는 것도 네, 맞아요, 역시 좀 맞아요. 놀라운 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네. 동물 캐릭터 뭐 이런 게 보면 저걸 왜 저 가격으로 주고 샀지라고 하는데 정말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네. 뭐냐면 민팅을 받을 때 5솔에 받았던 걸 올리면 뭐 2만 솔 희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도까지 막 시장에 올라와 있고 실제로 이제 거래가 체결이 되고 있고요. 이른바 암호화폐 업계 그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네. 그 굉장히 지지하는 발언하는 거예요. 이것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군다나 여기에 더 열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가능성을 보자면 일단은 NFT를 민팅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민팅된 그 NFT를 가지고 딱히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크립토 펑크 같은 걸 이제 받으셔가지고 네. 자신의 푸사로 쓰는 분들이 이제 많거든요. 아. 나는 초인싸야 이런 약간 비싼 핵인싸 푸사네요.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은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크립토 펑크 같은 걸 받아서 프로필로 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일부 NFT 같은 경우에는 일단 NFT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NFT를 가지고 향후에 요걸 이제 이 NFT를 이용한 게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우주 전쟁을 주제로 하는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스타 아틀라스 네. 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난주에 게임 유틸리티 토큰 아틀라스와 거버넌스 토큰 폴리스 세일즈를 진행했습니다. 요걸 갖고 있으면 이제 NFT가 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요걸 사면 이렇게 랜덤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받아요. 굉장히 뭔가 우주 전쟁스러운 뭔가를 이렇게 봤는데 요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쓸모가 없는데 이 게임이 구축되고 나면 이 게임 안에서 이 NFT를 활용한 뭔가를 할 수 있게 네.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NFT가 일종의 나는 이거 있다라는 일종의 자부심? 뭔가 이렇게 소유욕?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게임에 활용을 해서 뭔가 유틸리티라고 하죠. 유용성이 있는 자산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근데 사고 이렇게 프사로 걸고 인싸인 걸 표출한다는 건 자전거래가 아니다. 이런 거의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NFT 시장이 유망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과열된 게 맞습니다. 맞게 맞는 것 보시나요? 같아요. 예, 메사리 같은 이제 암호화폐 분석업체 있잖아요. 여기서 동물 캐릭터 NFT의 급성장에 대해서 버블 증거가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최소 거래 가격을 보면요. 아트블록 스큐레이티드, 미비츠, 아트블록 팩토리, 해시마스크 등과 비교해서 에이프 NFT라고 해서요. 그 동물 캐릭터를 적용한 그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라마 NFT라고 해서 솔라마스라고 하는데 이 라마가 그 낙타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보통 발행할 때 10,000개씩 발행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10,000개보다 더 많이 발행이 됐어요. 게다가 민팅 과정에서 그림 파일이 교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NFT 시장이 핫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크립토 커뮤니티에도 재미가 아닐까 하는데 아까 제가 그 라마 캐릭터가 잘못 발행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라마스 이 라마 그 커뮤니티 NFT 커뮤니티에서는 잘못 탄생한 라마 캐릭터에 묘비를 세워주는 등 발행 주체를 디스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건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된 NFT거든요. 이 솔라나 기반으로 해서 뭔가 발행된다라고 하면요, 정말 난리가 납니다. 다들 접속을 해가지고 그거 이제 하나 이제 사겠다고 그렇죠. 이제 근데 그 되게 쉽지가 않은 게요. 전 세계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10,000개를 사겠다고 지금 다 클릭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그렇게 받아서 그럼 돈을 많이 버느냐라고 보면요, 그 오소리라고 이제 발행된 게 있거든요. 네. 정말로 그 이제 10,000개의 서로 다른 오소리 캐릭터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정말 민팅 받은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다들 다 NFT 투자를 하려고 지금 열심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뭐냐면 최근 들어서 약간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 들어 발행된 솔라 베어였나 어쨌든 그 동물 캐릭터 중에 한 개가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발행됐던 가격이 5솔에 발행됐던 게 20솔, 30솔 막 이렇게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다가 이게 민팅 가격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팅은 괜찮은데요. 2차 시장에서 이걸 사는 거는 웬만한 확신이 없으시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버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 비자에서도 크립토펑크를 사는 등 계속해서 거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크립토펑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 몇 가지 NFT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재미있는 그림이 그림들이. 준비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림이 나오고 있나요? 아, 네. 요게 바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당하죠. 저 크립토펑크고요. 저기 가장 비싼 게 지금 현재 물론 옥션가긴 하지만 1,400억에 지금 현재 매도가가 나와 있습니다. 매도가인 거죠? 네, 체결이 매도가 되지 체결 안 않은 되고요. 거죠? 가장 최근에 체결된 가격은 1,000억 원에 체결된 게 있습니다. 네. 네, 1,000억이나 이게 1,400억이나 저런 약간 이 이미지들이 10,000개가 발행이 됐거든요. 네. 이 10,000개 가운데서 현재 지금 다 이제 10,000개가 다 팔렸고요. 네. 그 10,000개 가운데 한 6,000개가 남성, 3,000개가 여성이고 좀비, 외계인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계인의 경우에는 9개예요. 네. 그래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 말고도 이더락이나 뭐 솔베어 같은 여러 가지 NFT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한번 이것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 그림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 돌멩이요. 저게 이더락인데 네. 저건 100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가장 싼 게 142더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다음에 이거는 또 이거는 그게 바로 이제 솔라나 오로리라고 해서 솔라나에서 발행된 건데 저 캐릭터를 가지고 뭔가 게임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저게 5솔에 민팅이 됐는데 가장 비싼 게 지금 2만 솔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제 확인한 걸로는. 네. 네. 이게 솔베어라고 해서요. 이게 또 역시나 그 이제 솔라나에서 발행된 동물 캐릭터 이제 하나인데요. 될까 싶은데 다들 정말 몰려가지고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뭐 기자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NFT라든지 구매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크립토펑크가 네.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데 다들 이렇게 핵인싸들이 다 받고 나니까 저도 저거 사가지고 좀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나 너무 비싸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NFT 소식을 끝으로 이렇게 또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